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아군 저격수.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군 저격수 추미애 컴백에 야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 때 이미 김경수 실형 살게 했었고, 그리고 추윤 갈등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를 드높였고 결국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직서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 안 한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부대변인도 할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내에선 피와 구분 없는 난사전에 시작됐다라고 걱정스러워하고요. 여권에서는 한때 유행했던 추미애 나오면 땡큐다 라는 말이 또 나올 것 같다라고 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돈봉투 핵심 역할. 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역할을 했던 송영길 전 보좌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PC 하드디스크 교체 정황을 인정했고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검찰 역시 박 씨가 선거 때 캠프 자금을 총괄했다. 송영길, 윤관석 등 윗선 수석의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에 제출, IAEA가 오늘 보고서를 일본에 제출하게 됩니다. 야권에서는 일본 맞춤형이다. 여권에서는 공포 주술 멈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염수를 빌미로 대선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여권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쯤 의원 10여 명이 또 방위를 해서 투쟁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IAEA 보고서가 오늘 일본에 제출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까지 내리는 등 최고조로 지금 뭔가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하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내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 망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양자 모두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 문제를 얘기해야 되지만 오염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이런데 방류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자,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가 임박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들으셨다시피 민주당은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전부터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라면서 그 보고서 자체를 흠집내기에 나섰습니다. 자, 조선일보 신문 보겠습니다. 자, 미국, 프랑스, 스위스도 IAEA 후쿠시마 조사에 참여했다. 그들도 과연 일본 아래에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IAEA 분담금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게 유리한 그런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디테일한 수치를 따져봤을 때 일본의 IAEA 분담금 비율은 7.8%라고 합니다. 중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연 프랑스,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까지도 일본의 발 아래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병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IAEA의 공신력을 믿지 못하겠다. 지금 그 한국의 그렇죠. 민주당이 그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단에 포함된 사람 중에 한국인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럼 그 한국인 과학자도 과연 못 믿을 것인지 네. 저는 이 이제 IAEA 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참여했던 한국인 과학자도 뭔가 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민주당이 정말 과학적으로 이 IAEA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검증에 들어가야죠. 자기들 나름대로 네.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과학자들도 좀 있을 테니까 해서 검증에 들어가서 정말 과학적으로 공방을 벌여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IAEA 못 믿겠다. 이거는 논리가 빈약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자 IAEA 분담금은 일본의 2배 정도를 중국이 내고 있는데 중국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요. 그러면 분담금 2배인 곳에 만약에 IAEA가 휘둘린다면 네.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한테 휘둘리지 적게 내는 나라한테 휘둘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왜 IAEA를 민주당이 못 믿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마 그거는 별도의 트랙에서 그 상당한 정도의 그 공방이 그 오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과연 그 방어할 수가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일본 내에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와 어떤 보고서라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작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상 그러니까 이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추천한 문건이 나왔어요. 그게 국제 원자력 기구 그러니까 IAEA에서 추천한 일본 정부에 추천한 문건이 나왔거든요. 이런 면에서라면 당연히 본인들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근거는 당연히 맞춰지겠죠. 물론 맞춰진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검증을 해보니까 안전성이 있다라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IAEA나 일본 정부와의 이 오염수 방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응 서로 주고받은 대응 문건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현지에서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뭐 사전 모의가 있었지는 않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투명하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봐요. 물론 저도 IAEA에서 나온 검사 결과를 일단은 신뢰를 하고 거기에 네. 일단은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는 봅니다. 다만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안전한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오히려 또 우리가 직접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먼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저는 오히려 그 뭐 정부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 서로 과학자들을 추천해서 제3기구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저는 검증을 한 다음에 저는 검사 결과를 발표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결과를 보고 안심을 하면 더 이상 무슨 괴담이니 뭐 쓸데없는 걱정이니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무조건 안심하라고 한다니 저는 이럴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이 부분에 좀 대책을 서로 이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걸 뭐 공작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08년도 광우병 파동과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불복 이게 광우병과 후쿠시마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격한가요? 그러니까요. 08년에 있었던 광우병 문제에 지금 관심이 있나요? 광우병은 이명박 퇴진 탄핵을 위한 순환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저는 후쿠시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 퇴진만 남겠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대중 여론, 전문가 의견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야당에 불리할 겁니다. 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그런 과정이지 과학적 근거는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뭐 미국수 안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 위성권 의원 같은 경우 TV조선 나와서 광우병 걸린 사람 수십만이다 했다가 네네. 사람이랑 소를 착각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저희가 영상 틀면 사드 전자파 괴담송 춤추고 노래 부르는 민주당 정치인들 빨간 가발 노란 가발 쓰고 있는 거 지금은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비록 가발은 안 쓰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하는
민주당 장외투쟁 나가는 인사들 5년 지나고 6년 지나면 그 영상 똑같이 부끄러워서 못 쳐다볼 겁니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투쟁이기 때문이죠. 네. 만약 과학의 영역이라면 이 국제사회가 다 모인 IAEA를 불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모니터링 TF가 창설이 되었고 네. 이 TF 안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가 뭐 일본 눈치를 봅니까? 일본의 로비를 당해서 이걸 아닌 걸 맞다고 해주는 곳인가요? 또 이 쿠로시오 해류가 이 후쿠시마 원전 있는 곳에서 이 물을 캐나다와 미국으로 먼저 데려갑니다. 네. 그다음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만약 이게 이 해산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어종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면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새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도 회 많이 먹어요. 네. 초밥도 많이 먹고 그 김영주 부의장만 홋카이도 가서 막 초밥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이든이 가만히 안 있겠죠. 트리도 총리가 바보입니까? 이게 캐나다 해역을 위협하는데 가만히 놔두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믿겠고 우리말만 진실이다. 우리가 직접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고립되겠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제 IAEA가 아니라 UN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UN에서 만든 기구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이성의 영역도 아니고 그냥 네. 가발만 안 썼다 뿐이지 빨간 가발 쓰고 춤추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어쨌든 뭔가 지지율 상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후쿠시마 방류 해양 오염 우려 정도 매우 걱정된다.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 걱정되죠, 당연히. 78%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지금 긍정적인 것이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59%, 6월 둘째 주 59%에서 4%포인트가량 하락했고 3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30%대에서 42%로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이 김진인 변호사님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네, 정도면?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들도 뭐 두 번은 속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실제로 통계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그 소고기 파동 당시에 이제 MB의 지지율, MB 정권 지지율은 소고기 수입 협상 타결 전에 한 25% 정도 넘었었는데 한 두 달 만에 거의 10% 정도가 빠지면서 네. 굉장히 당시 이제 정권에 좀 큰 타격을 줬던 게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설명도 잘 나왔지만 그 민경우 이제 대한연대 대표가 최근에 이제 강연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안 이런 프레임을 잡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결국 이 민 대표도 실토를 한 게 과거 이제 광우병 파동도 결국에는 대선 불복 이제 프레임을 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네. 본인도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한미 FTA를 반대하다가 이게 좀 안 되니까 네. 광우병으로 좀 몰고 가보자 이렇게 했던 이 사실관계들을 전부 본인이 그 사실들 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참 평가가 되고 좀 전에 설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가 좀 소통을 해서 네. 이런 평가를 내려야 할 이제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 뭐 소고기 수입도 마찬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광우병 파동이나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도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율 추이를 보면 네.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네.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과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머릿속으로는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감정적인 측면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좀 합심해서 좀 이 과학적인 기준을 놓고 좀 소통하고 또 국민들한테 좀 설득하는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오늘 IAEA가 일본의 결과를 보고하는 날인데요. 그 결과 보고 아마 내용이 좀 더 나오겠죠.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었을 때 그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문자를 주고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 어제도 저희가 좀 다뤘었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철회한 날 자당 소속 국회 부의장은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 언론에 들켰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합니까? 주죽 야스 낮엔 죽창과 밤엔 스시입니까? 김영주 부의장의 휴대전화 사진 한 장이 포착되며 새로운 위선의 역사가 써내려져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오염수 방사능 테러라고 강경 주장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나라의 유유자적 골프 치러 가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방사능 테러 방조범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결국 민주당도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김영주 부의장도 사과했습니다만 사과 내용을 놓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일본 여행 골프 여행 문자 김영주 엉뚱한 사과 말고 홋카이도 꼭 가시길 바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본회의 중에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사과만 했지 일본에 대한 그리고 홋카이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뭔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비판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본회의장에서 그때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그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 가서 골프 칠 생각을 하고 이제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앞에 부분만 사과하는 거는 본질하고는 관련이 없죠. 우리가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바로 아니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 규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가서 여행하고 골프 치고 뭐 이런 계획을 짜니까 그 두 가지의 괴리 물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일본 여행 안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국민 정서상 그걸 받아들일 때에는 두 가지는 뭔가가 맞지가 않아요. 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김영주 부의장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사과에서 쏙 뺐어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빼놓은 사과다 이거죠. 저런 사과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점에서 봐서 저 사과가 오히려 국민 정서를 더 자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혜타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질을 교묘하게 벗어난 면피용 사과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도중에 다른 짓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만한 일입니다만 더 본질은 더 핵심은 국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장시켜서 일본 뭐 생선이나 해산물이 아니라 국내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노량진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들 죽겠다 아우성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방류하기 전부터 공포심을 자극하는 민주당의 무리한 언어 뭐 핵폐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영주 부의장이 만약에 홋카이도를 갔다면 거기서 뭐 생선을 안 드셨겠어요? 일본까지 가서 와규만 먹다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작 문제 없다는 거 자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홋카이도는 후쿠시마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북해도니까요. 이 쿠로시오 해류상 방류된 이 오염수가 홋카이도로 금방 가요. 그러니까 타이밍상을 봐도 이게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다 위험하다 생각하면 홋카이도 가서 생선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아무렇지 않게 골프 치고 한국인 없는 동네에서 뭐 생선 드실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다는 거.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조금만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고 IAEA의 이 방향을 보게 되면 이게 이 물고기 먹는데 별 문제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제 뭐 바다에서 나는 거 위험해진다. 세슘 우럭이 어쩌고. 그거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 내역 해역 안에서 발견된 건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국민들 보기에 참 이중적이다라는 허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전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과도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공세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 방류에 대해서 일본을 여행을 가는 분들은 그럼 방류에 다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가는 거 다 적극 장려하고요. 지금 특히나 엔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가세요. 저도 가보려고 계획을 짰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지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김영주 의원이 저는 뭐 본회의장에서 이런 뭐 부적절하게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 일본을 가려고 여행 계획을 잡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저는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방류 전이니까 많이 드시라고 싶어요. 많이 가시라고 하고 싶고 저는 국민의힘 뭐 횟집 챌린지 하시는데 회 많이 드시라고 싶어요. 요즘 원래 여름이 회 비수기예요. 별로 맛이 없을 때라서. 근데 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회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네. 먹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너무 국민의힘에서 괜히 이거 갖다 붙이기를 해가지고 뭐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일본 여행 가시려는 분들도 국민의힘 이런 지적에 가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뭐 이런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일본 여행 가는 걸 가지고 무슨 내로남불이라느니 이거 민주당의 이중성이라느니 저는 그렇게까지 과하게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얘기하는 안전하다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정쟁의 대상이다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주 의원도 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과연 일본 여행 가는 게 맞느냐, 방사능 테러라 아니면은 세슘 우럭이다 뭐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런 일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과연 이게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김영주 의원 가실 거면 뭐 깔끔하게 갔다 오셔도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니요, 이건 이게 자연산이고요. 예. 요걸 몇 킬로짜리입니까 이거? 거의 3.3kg 정도 합니다. 3kg? 예, 예. 몇 명 정도 3kg면? 한 5분 정도 쓰세요. 5분? 예, 예. 그런가? 아, 그럼 요거 한 마리를 요거 이제 양식은 양식은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부장님 지역 보시니까. 요거는 완전히 자연산이에요. 방사능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IAEA 검증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국민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꼭 빠른 시간 내에 만들겠습니다. 자, 회 먹방 했고요. 그리고 수조물 먹방 이런 것도 화제가 된 분이죠. 바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입니다. 직접 횟집 수조물을 떠마셨다가 야당의 거센 비난을 또 받았는데 김영선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내송송 구멍탕인데 지금은 생선송송 회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듯이 불안 총궐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총리 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어요? 그래서 광어보다 더 뛰시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인 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저걸 왜? 라고 하는 이 표정 보이십니까? 또 옆에 있는 의원에게 먹어보라고 하니까 짭조름합니다 라고 대답까지 합니다. 이런 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모자란 거 아닙니까? 물고기들이 배설을 해서 배설물이 둥둥 떠 있다고 합니다. 수도에 있는 물도 바닷물이 되게 짭조름하겠죠. 그게 그럼 달겠습니까? 무슨 그런 해산 멍게 수준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겠다고 하는 인식 자체를 보고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똥은 먹되 오염수는 못 마시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지금 김영선 의원이 저렇게 횟집 수산시장 가가지고 물 떠먹는 것도 사실 좀 우습긴 한데요. 어찌됐든 서로 쇼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자꾸 오염수를 먹을 수 있냐, 마실 수 있냐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네. 아마
그에 대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마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공방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1차원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정치에서는 또 저런 것들이 가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물론 뭐 상당히 수준 높은 그 여야의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저런 것도 정치에 필요할 때가 있다. 저는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권의 대응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희가 뭐 판단을 하기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양쪽 다 쇼로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도 어떤 뭐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공격을 좀 펼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서 자신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뒤늦게 작심 폭로하면서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전 장관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찰 국가가 탄생을 하고 보니 왜 사퇴를 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원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네. 그러면은 사직세를 내질 말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지도 않으셨고 할 분도 아닙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설 전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 뭐 일단은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독자적인 정치 재개 뭐 선언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저는 총선 출마를 위해서 어찌 보면 본인의 스탠스를 세우는 그러니까 문재인 버리고 이재명 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문재인을 버리고라는 생각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뭐 버리지는 못하죠. 뭐 민주당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을 뭐 선출하는데 상당히 다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버릴 것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책임 공방에서 본인의 좀 진실을 좀 알리고자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뭐 지금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을 보더라도 이낙연 그때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 사이에서도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더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긴 취했었어요. 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매운맛 민주당?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조금 더 강하게 가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일단 만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도 어떤 출마를 예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해찬 최고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일단 이유 여부를 떠나서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이 PR을 가리지 않고 추미애식 정치를 다시 하는 것 자체가 땡큐다. 뭐 한 2, 3년 전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여당에게는 이만한 호재가 또 있을까.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단순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 반드시 출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 전 장관이 뭐 원래 지역구였던 고민정 의원의 광진 을로 가서 공천 경쟁을 하든 또는 뭐 이 종로로 나가든 어디로 나가든 간에 수도권 선거나 이렇게 중도층 표심을 민주당에서 좀 이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비밀병기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추 전 장관이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위공직자가 본인의 공직을 지닐 때 어떤 업무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시간 지나고 미주알 고주알 푸는 거는 참 못난 행동 같습니다.
아예 정계 은퇴를 하고 나서 회고록을 쓰거나 그때는 이랬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앞으로는 더 잘하라라는 식의 조언을 하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추 전 장관은 아직 정계 은퇴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때 뭐 대통령이 어땠고 저땠고 이런 식으로 미주알 고주알 다 세상에 일러 바치면 대통령이 어떻게 인사권을 활용하겠습니까? 어느 장관을 믿고 쓰겠습니까? 전 이거는 정치적 도의를 좀 넘어선 행위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똑같이 비판할 텐데요. 아마 민주당 내에 친명계라 하더라도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걸 반갑게만은 바라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치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재밌는 폭로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재명에게 출석했다는 뜻이에요. 이재명과 이낙연 이 전쟁판에서 난 이제 이재명에게 출석했어. 난 이제 줄 쓸 거야. 이번에 가장 바보가 된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을 하셨던 추미애 전 대표께서 지금 친명으로 환승 중이신 것 같아요. 이 비판에는 명분도 없고 오로지 지금 뻔하잖아요. 어린애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 한번 해볼까 뭐 이러한 것 외에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와서 이런 발언을 왜 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 자, 조선일보 신문 보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문 살펴보시죠. 아군 저격수 추미애 컴백에 야권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드루킹 특검 김 전 지사 실형을 살았는데 그때 추 전 장관의 발언 이게 불똥이 되어서 허위 사실 유포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 검찰 수사 착수. 이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실형을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년 내내 끌어왔고 그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사람 추미애 컴백에 야권은 긴장하고 있고 여권은 추미애 나오면 땡큐다라고 추나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거 얘기도 앞서 신문에서 보여드렸는데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즉각 해당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만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알란다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잠깐 제가 물어본 게 있잖아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그거는 부하한테는 하는 얘기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자, 저랬던 모습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저 모습을 다시 또 재현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자꾸 정치에 컴백을 해서 돌아와서 자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1등 공신이다 하는 일반적인 국민적 시선 이걸 지금 벗어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굴레를 벗지 않고서는 본인이 그 정치권에 다시 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당장 우리 방송만 해도 추미애 전 장관의 과거 발언 자꾸 틀잖아요. 그게 화제가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과거 추윤 갈등 당시에 추미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일반 국민들한테 어떤 그 시각으로 비쳤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기본 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 지금 현재라도 시간은 지났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아 추미애 전 장관이 또 그래? 뭐 이런 걸로 저는 비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본인이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네. 강성 지지층 외에 뭐 중간층 정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민주당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는 역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근황이 지지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시퍼런 멍이 든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른쪽 얼굴 눈썹 위에 지금 반창고가 붙어있는 모습 보이시죠? 옆에 강선우 의원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뭐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뭐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런 사진을 공개했을 것 같은데 굳이 저걸 공개했어야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뭐 실제로 평소에 이제 문 전 대통령 얼굴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반창고를 붙인 부분은 이제 뭐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걸 하더니 벌에 쏘였다. 벌에 쏘여가지고 상처가 나서 이게 붙이고 또 시퍼렇게 멍이 든 부분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 직후에 좀 이게 많이 붓고 또 좀 심하면 약간 멍이 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게 좀 두 가지가 좀 겹친 건데 근데 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제 뭐 정신이고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러 가서 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얼굴에 뭐 큰 상처가 있고 좀 굉장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게 뭐 또 뭐 정치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뭐 좀 오늘은 좀 쉬시던지 뭐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좀 도리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더군다나 지금 누가 봐도 좀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신데 옆에서 본인은 이제 또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좀 아무래도 강 의원이 또 미디어를 많이 타셔가지고 제가 볼 때 저런 표정 관리나 이런 걸 잘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런 대비되는 사진을 굳이 올려야 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뭐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인 얘기고 참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너무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강선우 의원 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서울 시내나 이런 데 돌아다니시다 보면 그 지역구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플랜카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산 책방에 같이 놀러 가시죠. 그래서 모집을 해요. 지금 아까 우리 사진에서도 보면 강선우 의원하고 찍은 사진인데 뒤에 보면 일반 지지자들이에요. 일반 당원들이라든지 가고 싶다거나 그래서 같이 간 거거든요. 근데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이제는 민주당 정치 인사들 안 만나겠다,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게 기억나는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지금 평산 책방은 또 그렇게 또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이게 사전은 오지 말라는 것이고 평산 책방 와도 괜찮다는 얘기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강선우 의원이 이런 홍보나 이런 분야에 항상 당에서 선거 때 보면 전략적으로 거기 배치가 되시는데 굳이 본인하고 너무 문재인 대통령 얼굴하고 너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컨디션 좋으실 때 찍어서 그게 더 좋은 그림이잖아요. 저는 강선우 의원이 이건 좀 성급했다. 이거 본인의 어떤 의도는 알겠지만은 조금 성급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이 뭐 잘 생각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라는 당부를 남겼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사람 바로 장미란 차관이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임명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한 대통령 윤석열. 사람들 아닙니까? 칠 때 몸을 뒤집으시면 안 되고 머리를 뒤에 남겨놓고 이렇게 딱 쳐야 돼요. 그다음 시범 보시고 이게 될래나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 장미란 차관을 두고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최범 위원님, 뭐 왜 굳이 장미란 차관을 자꾸 공격하는 건 뭘까요, 야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차관 14명 중에서 아주 특징적이고 좀 그 일상적이지 않은 임명이다. 이제 이렇게 그 언론도 보도를 하니까 야권의 공격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그 뭐 명성이 있는 역도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을 제대로 뭐 이제 경험한 적이 있냐, 뭐 전문성이 있느냐, 뭐 이런저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수영 선수 출신을 제2차관에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 뭐 저 담당이 제2차관이라는 데가 이제 스포츠 분야하고 뭐 소통 뭐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장미란 교수잖아요. 네. 교수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뭐 꼭 역도뿐만 아니고 체육 행정의 전문성 같은 것도 저는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은 그냥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의 공격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민석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뭐 체대 출신이긴 한데 체대 출신의 5선 중진 의원인데 한국 체육 개혁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심석희 선수 미투,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체육계가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때도 장미란 지금 차관은 침묵했다. 이러한 포인트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초고 봤을 때는 안민석 의원의 저 지적은 어떻습니까? 본인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5선을 했다면 국회의원 10년 한 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민석 의원 하면은 그 최순실 씨 이제 개명을 네. 했죠. 최서원 씨 뭐 300조 어쩌고 하는 가짜뉴스성 발언. 그리고 윤지호 씨 지금 윤지호 씨? 인터폴 수배 중이죠. 데려와서 마치 뭐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옆에서 했던 거. 이 두 장면 말고 안민석 의원이 한 게 대체 뭐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건들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공인이 아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박사학위도 하고 유학도 다니고 네. 또 다녀와서 후학들을 위해서 힘썼고 특히 장미란 재단을 만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체육 꿈나무들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뭐 안민석 의원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20년 정치하신 분이 내세울 게 300조랑 윤지호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왜 체육 담당 차관을 장미란 차관이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영 논란에 따라 스포츠 영웅을 욕보이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장미란 차관을 감싸고 있는데 그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장미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야권 극렬 지지자들이 퍼부은 인신공격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입니다. 탁월한 올림픽 업적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영웅을 진영 논리에 따라 욕보이는 병든 정치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역도 영웅에게 인신공격을 퍼붓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상식 파괴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총대 메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의 당 차원의 지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요.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럼요. 없지만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 평소에 그렇게 맞는 말씀 많이 안 하시는데 수준 이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역도 선수라서 왜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장미란 선수가 어떤 학업적인 내용을 했는지 봤더니 그 유학을 가서는 스포츠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 네. 논문은 보니까 그 현역 선수가 은퇴 이후에 재사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현 시점과는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라 해서 엘리트 선수들만을 위주로 한 어떤 스포츠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그 엘리트 선수들이 이제 나와서 일반 생활체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럼으로써 이 엘리트 선수들이 재사회화를 통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저는 담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충분히 저는 자질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장 차관이 잘할 것인가, 앞으로 업무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임명 자체를 두고 이걸 왜 역도 선수가 뭐 하지 못하냐. 그러면 뭐 운동 선수들은 이런 행정 업무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건 너무 정말 인격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너무 경강부회 같아요.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예 이런 뭐 차관이라든지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좀 과한 비판이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최윤희 선수를 차관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좀 현명한 비판을 됐으면 좋겠고, 안민석 의원이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뭐 김채환 공무원 개발 원장이 인재개발원 원장이라든지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이 좀 정무적으로도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될 거와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미란 차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을 임명한 어제 김건희 여사도 강릉을 찾았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릉 세계 합창대회 개막식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술로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음악을 넘어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세계 합창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전에는 또 전통시장을 찾아서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밑글 잠깐 보실까요? 저렇게 행사 참석하기 전에 지금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고요. 합창대회. 그리고 참석하기 전에 좀 편한 복장으로 수산시장을 찾아서 생선회를 이번에도 시식을 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해산물 시식했고 산 오징어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지금도 오징어 회를 먹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까지도 저렇게 오염수를 고려해서 회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적절하고 필요한 그런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또 우리 어민들 굉장히 좀 우려가 깊다고 하고, 실제로 뭐 노량진 수산시장이 지금 굉장히 썰렁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좀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좀 회나 이런 거를 시식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좀 어떤 이미지로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강릉이 또 최근에 이제 산불로 고생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강릉의 어떤 지역사회의 활성화나 이런 거에 위해서도 크게 좀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이런 이미지 뭐 일각에서는 뭐 이미지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지만, 저는 이거에 어떻게 보면 좀 영부인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게 조금 어떤 정책이나 좀 정치적이나 뭐 정책적이나 강한 좀 하드한 이슈보다 이런 소프트한 이슈들에 있어서 영부인이 나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미셸 오바마 이제 여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다이어트 이슈,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운동 비슷한 그런 역할을 좀 담당을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그 행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한 그리고 유의미한 그런 행보들은 좀 굉장히 좀 지지해주고 그렇게 좀 칭찬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입은 티셔츠에 적혀 있는 문구도 눈에 띄는데 지금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것도 어떤 홍보 차원에서 입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친환경적인 걸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해변에서 플로깅이라고 하죠. 이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일종의 이 친환경 캠페인을 같이 진행했는데요. 다른 참석자들도 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걸 보면 저 행사를 위해서 맞춤된 의상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결국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마트만 가도 비닐봉지 주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를 보증금을 받고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친환경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쓰레기를 좀 줄이고 친환경적인 메시지 이런 건 근데 사실 대체로 어느 나라나 이 영부인들이 앞장서는 일이긴 합니다. 문화 분야라던가 친환경 분야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주어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자, 한 남성이 길가에 주차된 택배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폭탄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60cm를 밀고 들어갔더라고요. 받고 막 서갖고 있는 거를 보고 쫓아갔는데 또 다시 막 빼갖고 달아나버려요. 택배차를 훔쳐 달아난 사람을 잡아서 정체를 봤더니 전역을 3일 앞둔 말년 병장이었다고 합니다. 말년 병장 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네, 뭐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음주 상태였다고 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한 0.06, 이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사실관계도 보면 이제 좀 음주 상태에서 이제 그 택배 차량을 이제 훔친 거죠. 이제 절도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훔쳐서 우선 처음에 좀 전진해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꽤 세게 들이받아서 뭐 차가 한 60cm가 그냥 찌그러졌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차를 뺀 다음에 또 도주를 한 거죠. 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가로수를 들이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또 버스 정류장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가로수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참변이 났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도 않고 또 도주를 해서 이제 인근 또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또 화물 차량을 훔쳐 타고 도주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김포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경찰에 이제 검거가 되었다고 하고요. 지금 전역을 3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점이면 사실 이미 정상적이었다면 이제 전역을 했을 시점인데 아마 관련해서 지금 군 수사기관에서 좀 수사를 받고 이게 좀 전역이 약간 미뤄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니 0.06%라고 합니다. 면허 정지 수준이고 취소 수준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한 것 좀 이해가 안 되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말년 병장이 전역 3일 앞두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놓치기 아까운 뉴스 보시죠. 이번에는 사진으로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한 남성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 이 남성이 자꾸 문틈 사이로 발을 살짝씩 내밀어서 문이 닫히지 않게, 그래서 문이 안 닫히니 지하철을 출발 못하게 저렇게 방해를 한 겁니다. 자, 이 남성도 김진희 변호사님 취객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남성도 이제 취객이었다고 하는데요. 자꾸 이제 술을 마시고 주치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지하철 2호선 이제 한양대역에서 이제 왕십리역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저희가 지하철 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만 뭐 문이 좀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출발이 좀 늦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주치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그 문 사이에 이제 발을 넣어서 이게 뭔가 이제 발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 꼈다거나 이런 경우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뭔가 걸린다, 문에 걸린다 하면 바로 출발이 지연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뭐 정말 사고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그런 거죠. 고의적으로 이제 발을 넣어서 출발을 지연시켰다는 거고 더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이제 누가 보고 뭐 말리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걸 듣지 않고 그 지하철 이제 운전석 공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하철 운전을 이제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려는 행위도 있었던 거라서 그건 다행히 이제 승객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제압이 됐는데 뭐 주치 상태에서 이제 지하철 운행 방해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운전실에 진입을 해가지고 뭐 이런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위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까지도 좀 추가가 돼서 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사안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대응 방침을 서울교통공사가 세웠고 지금 보시지만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게 최병위원님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뭐 그동안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자주 있죠. 뭐 일부 이제 시민단체가 뭐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저런 경우는 이제 그 대형마트에 있는 그 카트 저거를 지하철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 제대로 뭐 저걸 가지고서 탈 수가 없는 상황 네네. 아니겠습니까? 저래서 이제 또 지하철 운행을 저지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지하철에 함께 탄 많은 승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왜 흔히 지하철 뭐 빌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엄벌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미 수십 년째 이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보시죠. 뇌의 손상이죠. 몸이 굳어지는 그런 증상들, 의식이 없어지고 근육이 좀 망가지는 정부에서는 거의 포기한 상태고요. 교통사고, 총기 사건에 합친 것보다 편탄약으로 죽는 사람들 사망이 더 높다는 거죠.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서 지금 저러한 좀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마약의 어떤 상황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무섭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실제 이 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완규 목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닉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 친구들이 한 20개, 30개, 하루에 50개를 놓는 애들, 우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요? 하루에. 한 사람이요?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지금 저런 사람들이 저 거리에 얼마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기로는 8천에서 1만 명이 그 켄싱턴의 거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저런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천에서 1만 명이 저런 상태, 좀비처럼 저런 상태로 있다는 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료 주사기를 나눠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네. 참 뭐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 안타까운 일인데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독립혁명의 성지 같은 곳인데 저기서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주사기를 나눠준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투약하시는 분들이 그 주사기를 본인만 쓰지 않고 이걸 이제 돌렸습니다. 이제 자기만 쓰지 않고 여러 명이 이거를 돌려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 B형, C형 간염이나 특히 뭐 에이즈 같은 이런 질병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약 단속 정책 자체를 아예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뭐 마약을 못하게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약을 안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냥 주사기로 그냥 깨끗한 주사기 쓰고 마약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 어떤 질병을 옮기거나 이런 것만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제 주사기를 나눠준다는 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좀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이 최근에 뭐 대치동에서 뭐 학생들 이런 마약 문제도 문제가 됐지만 이게 실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마약 종류예요. 이 펜타닐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 얘기지만 또 남의 일만은 아니고 특히나 마약은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이 중독성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화면에 잘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이 저렇게 무섭습니다. 뭐 마약 자체가 무서운데 어쨌든 필라델피아에서는 마약을 지금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수준도 넘어서서 마약을 할 때만큼이라 좀 깨끗하게 해라 뭐 이런 정도
차원까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장희찬 최고,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저런 비극은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골든 타임을 넘겨버리면 손쓸 수 없는, 그래서 당국이 주사기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 마약 관련해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죠. 특히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게 관세청 적발 기준으로 뭐 5배, 많게는 17배 이상 마약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황운하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네, 네, 나와서 겨우 5배밖에 안 늘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민주당이 유독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못하게 막으려고 이상하게 방해를 많이 놓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저런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마약과의 전쟁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좀비 같은 상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통한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평화의 힘입니다. 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용기 있는 평화 프로세스의 기록인데요. 우리 5년 동안에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정쟁과 사법의 재단에서 무참히 재단되고 짓밟히는 것을 보니 좀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자, 반국가 세력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용히 살겠다, 잊혀지는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SNS에 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최종권 전 외교부 1차관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 한번 보여드리죠. 분단 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습니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장희찬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중국몽에서 덜 깨셨나 싶어요. 네.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제발 좀 외신 좀 읽어보시라. 지금 국제사회가 현 시점의 국제 정세를 다 신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고요. 뭐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면서 친중 정책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특히 이 책을 쓴 최종권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주사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전 외교 안보 관련된 대통령 특보였나요? 네. 그쪽 계열에서도 가장 강성적인 주사파 사상으로 좀 워낙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차장 중에 김현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 대미 관계,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과거 한미 FTA 협상 경험도 있고. 그 대통령 외교안보실 안에서 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김현종 당시 차장과 무슨 소리냐? 이 미국과 단절해야 된다라는 수준으로 강경파, 이 소위 말하는 주사파식 외교관을 가지고 있던 최종권 차장이 엄청나게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최종권 차관이 외교부로 대통령실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치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현종식의 어떤 이 한미관계 중시하는 외교가 아니라 사실은 최종권 손을 들어줬구나라는 게 이번 책 추천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외교 안보 라인의 면면을 돌아보면 지난 5년이 자칫하면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가치 동맹 체계에서 탈락할 뻔한 대단한 위기의 시대였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글쎄요, 이게 외교 기조에 대한 평가는 뭐 조금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뭐 미국을 등지고 중국에게 뭘 잘하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는 혈맹입니다. 그 미국과의 어떤 혈맹적인 관계를 내던지고 중국과 어떤 새로운 뭐 애교적인 역사를 써보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라인에 있었던 분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돈독했다. 그건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권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공화당 정부,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과도 굉장히 잘 지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또 뭐 장희찬 최고가 얘기하는 시각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디리스킹,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그 신냉전 관계를 조금 더 완화해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어떤 교역량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방문해서 네네. 대담도 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정말 네. 미국 기업가들도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공고히 해가되 중국과의 관계를 굳이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경제 교류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우려를,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멀리하자 이런 것을 조금 뭐 염려하는,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에 이어서 추가로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관련된 운영 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위법,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로 대출받고 버섯 농장이 태양광으로 둔갑했다. 말만 들어도 뭔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죠. 줄줄 샌 전력기금, 마을 창고 짓겠다며 보조금 받아가서 부지 산 뒤에 친척에게 되팔고, 뭔가 안 좋습니다. 보조금으로 관용차를 산 지자체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력기금이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나왔다. 결국 국민 세금, 국민의 돈을 자신들이 태양광 하겠다는 이유로 좋게 포장해가지고 뒤로 다 자기들 좋게 돈을 썼다, 뭐 이런 지적이잖아요. 장희찬 최고님, 이거 뭐 뒤지면 금방 다 나올 텐데요. 네, 뭐 감사원 감사뿐만이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당연히 진행돼야 되고요. 관련자들은 저는 지휘고와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관련된 보조금이 약 12조 원 정도가 풀렸는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 조사한 규모가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6조 조사했더니 지금 8천억 원 이상의 부당 사용 사례가 나왔어요. 그럼 산술적으로 곱하기 2하면 거의 1조 6천억. 그렇죠. 2조 가까운 금액을 그냥 지자체나 보조금 받는 사람들 쌈짓돈처럼 나눠 먹었다는 뜻인데 정말 용납이 안 되죠. 이거 태양광 하겠다고 전국의 멀쩡한 산들 다 깎아서 흉물스럽게 그 태양광 패널 박아놓은 거 보면 제가 고속도로로 지방 가다가 혀를 차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산사태 일어나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또 태양광 패널의 주요 부품은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해와요. 그러니까 12조 써서 그중에 거의 1조 6천억을 부당 사용했는데 그 핵심 이익은 또 중국 업체들이 배를 불리게 되고, 허인회 같은 86 운동권의 핵심 인사들이 태양광 사업 한답시고 또 정부 보조금 왕창 땡겨가서 네. 수사받게 되고, 네. 저는 이 태양광 한번 다 뒤져보면 전 정부 인사들 중에 감옥 안 갈 사람보다 갈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당연히 이런 비리라든지 부정부패가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도려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세금이라든지 어떤 국민의 세금을 이걸 가져가서 이렇게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한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멸을 가져올 만큼에 대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R200이라든지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지금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게 그 탄소세라든지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릴 건 살리고 잘못된 건 도려내더라도 네. 어떤 정책적으로 세계적인 발걸음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 뭐 이것을 아예 말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원의 감사, 대통령실의 감찰, 뭐 이것도 따로 또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비위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